강대국들의 핵 확산 금지 속에서 핵 없이도 그들을 떨게 만든 괴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지난 수십 년간 소리 없이 조용히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비밀 병기가 미국 펜타곤 미사일 전문가의 입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네바 국제전략안보 포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의 비밀병기는 미국의 족쇄와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견제 속에서 긴 시간 극비리에 그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의 비밀병기 속에 숨겨진 가슴 벅찬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브룩스입니다. NATO 전략무기 분석국 부국장으로 44년을 살아왔어요. 런던 국방부 지하 3층 비공개 회의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동료들이 한국 무기 기술에 대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을 둘러싼 12명의 NATO 분석관들 사이에서 저는 유독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국이 뭘 만들었다는 거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손끝으로는 펜을 톡톡 두드리며 내심 짜증이 났어요. 또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한국이라고요? 미제 무기 껍데기나 쓰는 나라 말이에요. 제가 한국을 이렇게 보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 동생 제임스가 일본계 AI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기술 도용 피해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당시 제임스는 아시아 회사들은 진심이 있어라며 열정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훔쳐가고 계약서 구멍을 이용해 발뺌했습니다. 진심이라던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죠. 제임스는 결국 파산했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제임스는 지금도 런던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시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인격 깊숙이 각인됐어요. 특히 한국은 더더욱이었습니다. 그냥 미국이 주는 걸 받아서 쓰는 소비국이지 뭘 만들 수 있겠어? 회의실에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동료들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뭔가를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껏해야 미국 기술을 베껴서 조금 바꾼 정도일 겁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엘레나 최근 정보를 보면 아니에요. 저는 단칼에 끊었습니다. 제가 아시아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들은 모방과 허세에 능할 뿐이에요. 진짜 혁신은 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허세와 모방뿐이라고요. 동생의 투자 실패가 그 증거였으니까요. 그들이 진심이라고 말할 때마다 제 속이 뒤틀렸어요. 그 진심이라는 게 결국 거짓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뿌리기 시작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다고 하던가? 현무 머시기? 또 미국 기술을 가져다가 포장만 바꾼 거겠지.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바로 다음 주에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전략안보 포럼이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제네바 국제전략안보 포럼. 스위스 알프스가 내려다 보이는 UN 본부 건물에서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총집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영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런던에서 2시간 반 비행 끝에 도착한 제네바는 여전히 중립국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회의장 입구에서 명찰을 받으며 둘러보니 정말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차관, 독일 연방군 전략연구소장,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군사 전문가들까지 총 47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하퍼 박사였어요. 키 180cm 정도의 회색 머리, 날카로운 안경을 쓴 그는 미사일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랜드 연구소 출신으로 펜타곤 자문관을 지낸 인물이었어요.
그의 주변엔 늘 기자들과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방연구소 대표 위징웨이였어요.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큰 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베이징대 출신으로 중국군 전략연구소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회의장에서 계속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한국은 자기 주제도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미국 기술에 의존해서 뭘 만들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세션이 시작되고 하퍼 박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첫 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비밀 무기 존재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비밀 무기라고요?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또 미국 기술을 가져다가 국산이라고 우기는 거겠지.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에게 속삭였습니다. 리징웨이도 비슷한 생각인 듯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한국 같은 나라가 무슨 비밀 무기를 만들겠어요? 저는 영국 대표단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기껏해야 F-16 라이센스 생산이나 하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무기 소비국일 뿐이라고요. 실제로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무기 규모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독자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퍼 박사의 다음 말이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족쇄를 뚫고 준비해온 현무포를 공개하겠습니다. 족쇄라고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족쇄가 있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족쇄를 뚫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급히 옆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뭐죠? 동료도 정확히 모르는 눈치였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하퍼 박사가 연단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라는 제목이었죠. 박사는 차분하면서도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79년부터 2021년까지 42년간 한국을 올감했던 족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연표가 나타났어요. 1979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제한.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 300km. 2012년 2차 개정으로 800km. 2017년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 해제. 2020년 4차 개정으로 민간 고체 연료 해제. 그리고 2021년 완전 폐지. 한국은 이 제한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퍼 박사의 설명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약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봤자 미국이 설계한 걸 국산이라고 우기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기술 이전받은 걸 조금 변형한 정도겠죠. 그때 러시아의 체르노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국제 위협이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중국의 리징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북아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격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하퍼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정말 독자 기술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기존 기술의 변형에 불과할 것 같은데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200여 명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하퍼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룩스 부국장님,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말보다는 증거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제공받은 실제 시험 영상입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장면이었어요. 한국의 안흥 시험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되는 모습. 미사일이 공중에서 점화되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장면.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까지. 이것이 현무-4입니다. 하퍼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 그리고 지하 30m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벙커를 관통한다고요?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이번엔 현무-5의 CG 자료였어요.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미사일의 모습이 360도로 회전하며 보여졌습니다. 길이 18m, 직경 1.5m의 거대한 몸체. 2단 고체 연료 로켓의 위용이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우주로켓처럼 생긴 이 거대한 무기 앞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어요. 미국 대표단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퍼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무-5는 한국이 2023년 개발 완료한 최신형 탄도미사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어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재래식 미사일이죠. 재래식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어요. 핵무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위협적이라니요. 제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 불과 2년 만에 이런 무기를 완성했다는 것은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왔다는 의미입니다. 하퍼 박사의 추가 설명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년 만에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분명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였어요. 족쇄가 있을 때부터 준비했다는 뜻이잖아요. 실제 시험 발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드넓은 시험장 한가운데 설치된 이동식 발사대 위에 거대한 미사일이 수직으로 서 있었어요. 그 크기만으로도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트럭들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발사 순간이 왔어요. 콜드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에서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이 수직 상승한 후 공중에서 일단 로켓이 점화되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미사일의 꼬리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화염이 구름까지 밀어내며 장관을 이뤘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옆에 앉은 독일 대표가 제게 물었어요. 브룩스 부국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나 봅니다. 탄두 중량 8톤에서 9톤입니다. 하퍼 박사의 말에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총 중량은 36톤이고요. 8톤에서 9톤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살짝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였거든요. 기존에 알던 어떤 재래식 미사일보다도 훨씬 무거웠어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가 480kg, 중국의 둥펑-15가 600kg인데 8톤이라니요. 참고로 제2차 대전 때 영국이 만든 최대 폭탄인 그랜드 슬램이 10톤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탄두를 미사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정확히 운반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하퍼 박사의 부연 설명에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10톤급 폭탄을 미사일로 날려보낼 수 있다고요? 그 그랜드 슬램은 독일의 콘크리트 벙커를 뚫기 위해 만든 특수 폭탄이었는데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지하 30m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관통력, 그리고 엄청난 폭발력.
폭발 후 리히터 규모 3.2의 지진파까지 측정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무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류징웨이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한국은 대만 상황을 핑계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까지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분명 심각한 위협을 느낀 거였죠. 베이징에서 긴급 지시라도 받은 모양이었어요. 러시아의 체르노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런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은 국제 안보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다. 그도 마찬가지로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유럽의 안보 균형까지 깨트릴 수 있는 위험한 무기다. 두 강대국 대표들의 이런 격한 반응을 보니 이 무기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실감이 났어요. 중국과 러시아조차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 무기는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탄두 중량일 때는 800km 정도지만 탄두를 가볍게 하면 3000km에서 5000km까지도 가능합니다. 5000km라면 중국 베이징은 물론 내륙 서안 심지어 신장성 우루무치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일본 전역은 당연히 사정권이고요. 이것은 한국이 42년간의 미사일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진 후 개발한 첫 번째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주권이라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주권을 되찾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미사일 주권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동시에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퍼 박사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성공작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트럭에 탑재된 로켓 발사대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무는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는다는 뜻입니다. 하퍼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천무는 2013년 개발 완료된 한국산 다연장 로켓이었어요. 미국의 하이마스와 경쟁하는 무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폴란드 같은 NATO 회원국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요? 하퍼 박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총 5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5조 원이라니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런 대형 계약을 따낸 걸 보면 천무의 성능이 정말 뛰어난 모양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어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천무가 필요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 우수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배 우수하다고요? 이어서 폴란드 장성의 비공식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국은 기술도 있지만 진심이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진심이라는 단어. 과거 제 동생도 그렇게 말했었죠. 아시아 회사들은 진심이 있어라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한 진심이 아니라 진심과 함께 확실한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군비청 관계자의 추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천무는 12발을 탑재할 수 있지만 하이마스는 6발만 가능합니다. 화력 면에서 확실한 우위죠. 또한 천무는 기존 M270 다연장 로켓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호환성까지 고려한 실용적 설계였어요. 사거리도 290km까지 가능해서 하이마스보다 사정거리가 깁니다. 폴란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NATO 회원국이 미국 무기를 포기하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능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현재 폴란드 접경 지역에 배치된 천무는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퍼 박사의 마지막 말에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네바 호텔 로비에서 저는 우연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의도적으로 찾아간 만남이었어요.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의 핵심 과학자 김선혁 박사와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한 모퉁이에서 마주한 김 박사는 생각보다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키 170cm 정도의 온화한 미소를 지닌 50대 중반 남성.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브룩스 부국장님, 저희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김 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이다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정말 독자 기술로 만든 건가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늘 의심을 감수해야 했죠. 그래서 보여주지 않고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죠. 어떤 의심이요? 제가 묻자 김 박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항상 우리를 의심했어요. 기술 도둑이라고 복사만 한다고 말이죠. 브룩스 부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 편견이 그대로 드러난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9년부터 42년간 족쇄에 묶여 있었어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도 비밀리에 연구했습니다. 언젠가는 족쇄가 풀릴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 개발의 배경이 단순 자존심이 아닌 생존과 절박함이었다는 걸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현무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족쇄가 있어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2021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현무-5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죠.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내가 싫어했던 그 얼굴이 아니었구나. 김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게 됐어요. 포럼 마지막 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류징웨이가 연단에 올라 맹공격을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 밤새 베이징과 긴급 협의를 했을 거예요. 한국의 무기는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 류징웨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주먹이 연단을 내리쳤습니다. 현무-5는 명백한 공격 무기다. 이는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 행위다.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무기 배치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류징웨이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러시아의 체르노프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적 무기의 확산을 좌시할 수 없다. 두 강대국이 연합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충동적이었어요. 사회자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200여 명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이 자리에 한국을 조롱하려 왔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개인적인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 제 동생이 아시아 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불신했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나 사용하는 소비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의를 표하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극적인 침묵이 흘렸어요. 영국 고위 여성 관료의 입에서 나오는 극적인 인식 전환에 청중들이 충격받았어요. 류징웨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한국은 42년간 족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허세가 아닌 절박함에서 나온 진짜였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리징웨이 박사님,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를 직접 언급했어요.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고 그 앞에서 한국은 자위권을 행사한 것뿐입니다. 제 발언 이후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았죠. 몇몇 유럽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퍼 박사의 마지막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극비 자료입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마하 20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사 타격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는 미사일의 속도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객석에서 공포와 경외가 섞인 탄식이 나왔어요. 이것이 현무-6의 시험 영상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무기죠. 하퍼 박사의 말에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현무-6이라고요? 5도 충격적인데 벌써 6까지 개발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국 연구자들의 헌신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과학자들, 수없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들, 42년간의 족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는 장면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김선혁 박사를 비롯한 한국 과학자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회의장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 오만을 내려놓고 한 나라의 용기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42년간의 족쇄를 뚫고 현무-5를 만든 한국. 천무로 폴란드의 선택을 받은 한국. 이들은 진심과 기술을 모두 갖춘 나라였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적 편견 때문에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기술력이란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묵묵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대표단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진짜 강함은 남을 위협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에서 나온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 소비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기술로 무장한 존경받을 만한 나라였죠. 제 편견은 산산조각 났고 대신 진정한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